돈 행방을 찾아라. 내곡동 압수수색을 할까요? 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와서 박근혜 청와대로 들어간 이 국정원 상납금의 실체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여기 계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저희가 이 얘기, 국정원 상납금 얘기를 좀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부터 한번 바로 달려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정원 그 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들어간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왔을까? 저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입니다. 내곡동 집 살 때 들어간 돈이냐, 이현정 의원. 네. 검찰이 이 내곡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가 작년 이제 7월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받다가 갑자기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보내지 마라.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이제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2억 원 현금을 빨리 좀 가져와라라고 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 현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해 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 과연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받은 5만 원권 현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내곡동 집을 살 때 이게 왜냐하면 삼성동 집이 팔리기 전에 내곡동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현금의 출처가 과연 어디에 현금이 출처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비용을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시에 9월 달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갑자기 출국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127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도피할 때 그 도피 비용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이런 그 꼬리문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 출처를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 검찰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일단 개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검찰은 내곡동 집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처럼 먼저 집을 사고 후에 집을 팔았는데 당시 예금이 10억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억 정도가 비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도 이 지금 그 국정원 그 상납금 이전부터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으로 끊임없이 추적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삼성동 자택은 당시에도 사실 이게 시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해명을 요구했을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원래 돈이 있었다 하고 그냥 그 돈으로 했다라는 어떤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죠. 실질적으로 삼성전 자택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금고 문제가 언제나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무엇인가의 혐의가 있어야만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저택인데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확실하게 40억의 행방을 찾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확실히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내곡동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예금,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보겠다. 분명히 이 차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금이 됐느냐를 만약 한다면 일단 우리 40억에서부터 조금씩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부동산 매매 거래 세무조사하듯이 앞으로 좀 들어가면 될 수도 있을 텐데 박준 변호사님 아까 잠깐 나왔던 28억, 67억 저 얘기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왜냐하면 물론 팔기 전에 샀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다만 저거 67억에서 28억 빼면 거의 뭐 40억 가까이가 남는 돈인데 굳이 국정원에 만약에 비자금을 썼다면 그 돈을 썼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매하고 매수할 때 매도 그 타이밍이 좀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가 현금이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할 때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왜냐하면 판 거는 3월 13일 날 구입을 하고 다시 판 거는 3월 28일이기 때문에 15일간 돈이 없었을 건데 어디서 갖고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우리 총무비서관실에 비밀 금고에 그 40억 받은 거 넣어놨다. 혹시 그거냐 아니냐라는 거를 검찰에서 계속 추궁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딴 데서 돈을 갖고 왔다면, 현금을 갖고 왔다면 10억 말고 예금 이상의 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18억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검찰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를 소명을 해야지만이 이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박 변호사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예우가 경호 경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나랏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 집을 샀다고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우리 거예요? 국고 손실죄 얘기 들었었죠. 국고 손실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썼다 그러면 뇌물죄가 되죠. 뇌물죄도 특가법상의 금액 자체가 억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예. 10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정하지 않아요. 용처를. 요 10억 줄 테니까 집 사라가 아니고 반대로 조사받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18억이 지금 비거든요. 그렇죠. 현금 18억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국세청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기서 갖고 온 게 아니냐, 뇌물이 아니냐 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내곡동 집 살 때 분명히 이 보름간에 걸쳐서 한 18억 정도가 비기 때문에 이 얘기 좀 앞으로도 좀 의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4억 변호사비 현금. 아마 이 얘기 오늘 지금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박준 변호사님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네.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닙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죠. 요새는 이게 계좌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면 법인 계좌로 받습니다. 법인 계좌를 많이 현금으로 주면 가급적이면 계좌를 알려줄 테니 일로 넣으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자꾸 현금으로 주면 우리가 다시 법인을 입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전문직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 탈루를 부가세라든지 탈루를 하게 되면 중과세를 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계좌로 받는 게 많고요.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법인이나 지금 이제 좀 다르게는 법인이 아닌 개개인이 지금 수입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7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글쎄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최근에는 좀 적은데 막 탈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전 변호인들도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변호사 비용으로 넘어갔다?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사는 두 가지죠. 사실 탄핵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 형사재판 변호사 그렇죠. 이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 당시에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때도 그때도 이제 변호사들을 고용했으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때는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니까 그때 청와대 안에서 이제 그 면담을 했을 때 그때 뭐 일부 이제 좀 돈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착수금 정도로 해서 이제 돈을 좀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비용 자체를 과연 이제 어디서 될 것이냐.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금은 남아있는 돈은 이제 집한 돈, 이 30억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말이죠. 이게 지금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수표면 이게 돈의 어떤 출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만 원권이라는 현금은 이게 이제 같은 어디 저수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이 그 돈이 그 돈이 그 돈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걸 특수활동비로 썼다 하더라도 그건 내 집 한 돈으로 썼다라고 출처로 돼버리면 사실 이 입금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이게 달라버리면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특히 아마 좀 규명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표로 줬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통장으로 줬다든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현금이거든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본인 변호사 비용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종호 시장님 검찰은 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일단 첫 번째 보도를 단독으로 한 그 보도를 이렇게 좀 찬찬히 보면 검찰 이야기도 있어요. 검찰은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그 확인할 예정이다라는 어떤 그 확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현재 기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사의 소스는 어디일까?
검찰이 흘렸을까? 검찰이 흘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변호사 발이 맞을 것 같아요. 변호사 중에 우리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아마 확인을 해준 것 같아요. 앞에 부분 보면 검찰에 따르면 이런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예. 변호사들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은 이것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검찰발이 아니라면 일부 변호사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저는 더 굉장히 이것이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 실제로 이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보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불한 모든 돈 중에 계좌로 들어간 돈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계좌로 제대로 들어간 돈 다 현금으로 움직였지. 아 그때 기억하시죠? 그 옷값, 의상, 이 최순실 씨가 5만 원권 지폐로 그것도 현금으로 그걸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뭐 그 국정원 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금으로 지급된 것만큼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이 국정원 돈이냐?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이 돈이 국정원 돈이냐?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내곡동 집 살 때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지을 수 없고 4억 변호사 현금은 일단 검찰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를 거쳐서 최순실 씨의 도피 비용으로 갔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박준 변호사. 예. 최순실 씨 그 당시 국정농단 사태 터진 직후에 독일로 도피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큰 돈 40억 원이 지금 어차피 밝혀진 것만 40억인데 현금 40억 원이 어디로 사라진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 앞에 다룬 것처럼 다른 용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순실은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무렵에 덴마크, 독일 갔을 때 상당히 호화도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우리 돌이켜보면 정유라의 어떤 변호사라든지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충당을 했을 거며 그때도 사실 돈이 없다라고 정유라는 얘기했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여러 가지 큰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좌가 아닌 현금을 통해서 하는 그런 돈들을 혹시라도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의 출처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찰 수사는 이렇게 합니다. 40억은 없어졌는데 이 안 본 건 이제만 불러서 어디서 썼느냐라고 물어볼 거고 지금 계속 그 얘기 떡밥 썼는 것 같다면 제대로 너희들이 소명해봐라. 돈이 사라졌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말씀처럼 사실 이 최 씨 모녀가 해외 도피 중에 말도 끌고 다녔고요. 왜 비싼 고가의 가구들을 그대로 버리고 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런 호화 도피에 우리 국민 혈세가 쓰였다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면 뭐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보면 정유라가 마필관리사 2명과 보모 1명,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그걸 이용해서 사실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이제 비싸다는 변호사를 2명이나 이제 썼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이제 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있고 나면 사실 계좌 거래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검찰에서 계좌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계좌로 돈이 왔다 가기 힘드니까 이게 현금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도착했을 때 바로 검찰에 소환되지 않고 1박 2일 동안 밖에 있었죠. 그때 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현금을 5억 원을 빼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가 또 일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빼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 비용을 썼다라게 돼 있는데 이게 그걸 비춰보면 뭐냐면 실제 최순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부동산에 있는 건 많지만 당장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도피, 정유라의 도피,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돈을 만들고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이 돈 자체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저도 해봅니다. 준비한 거 한 번 더 보실게요. 박준 변호사님도 이 1, 2, 3 선택지 중에 이 최순실 도피 비용이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더 무게가 실리네요. 예, 이종걸 시장님 저희가 조금 더 의혹이 가는 점이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왜 격정토로 비슷한 걸 했을 때 자기는 돈 없다, 돈 많은 줄 아는데 정말 돈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이현정 의원과 똑같은 어떤 이 판단이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게 4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세 개 중에 어디에 썼느냐가 아니라 40억 원 중에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억 중에 또 그리고 일부만 또 어디에 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좀 전에는 뭐 최순실 씨 도피 자금이 40억이 다 들어간 것처럼 오해하실 예. 시청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자, 최소한 2억은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안봉근 비서관이 7월에 이건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그만 달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2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2억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인지한 상황, 위험한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2억을 다시 달라고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갑작스럽게 2억을 국정원에서 달라고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이 급작스럽게 도피하는 이 최순실 모녀밖에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세 분의 말씀이 조금 이제 좀 좁혀지면서 입이 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의상비 역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윤전추 전 행정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상실에서 대금은 미리 통보를 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 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어라. 저 문고리 3인방 말고도 사실 저 이현정님, 네. 이영선 전 행정관도 이 눈먼 돈의 행방을 알 수 있을 텐데 뭐 협조적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영선 전 행정관이 핵심 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돈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안봉근 뭐 이런 분들이 했지만 실제로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영선 행정관이 한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영선 행정관의 어떤 역할을 보면 주로 전달 기능,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소통하는데 중간에 역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영선 전 행정관이 했는데 지금 본인이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뭔가 저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 그동안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 다 현금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갔던 것들. 이게 왜냐하면 증거가 안 남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겠죠. 얼마만큼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검찰의 앞으로 수사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이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말이죠. 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정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입니다. 관행적, 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예, 참 이제야 박 전 대통령의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묘한데 곧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서울구치소로 찾아가겠죠. 아마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에 기재된 게 공범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재만 안봉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건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입건을 곧 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뭐 알고는 있겠죠. 근데 수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그 어떤 특수한 방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그거는 거부를 못할 거예요. 뭐 재판 출정을 거부할 수 있어도 수사를 한다면 그걸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묵비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보시죠. 사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명이 다시 비춰지기 시작할 때 뭐 사실 이 논쟁 문제야 뭐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계속 하겠습니다만 아주 공교로운 이 시점에 이종우 실장님. 네. 정윤회 씨가 언론에 또 한 번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가 뭐 시사 주간지가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 오토바이로 그거를 정윤회 씨가 시켰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승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민사 소송에 대해서 취하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손배소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 것에 이제 싫다. 그러면 신분이 난다. 만사가 싫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 마음은 어느 정도 공감은 가나 왜 하필이면 지금이라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세 사람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나머지, 그러니까 구속되지 아니한 나머지 두 사람도 함께 다 구속이 된 시점이잖아요. 잠시만요. 문고리 3인방을 정윤회 씨가 직접 뽑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머지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계속 정윤회 씨 이름이 다시 거론이 돼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됐고, 누가 사실 뽑았고, 그 인연이 거론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죄 여부가 과연 대통령 이후만 있었느냐. 추적을 해보면 언제부터 사실은 이런 어떤 고리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추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정윤회 씨 이름이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시점에, 어쨌든 이 시점에 있어서 정윤회 씨가 어떤 신변을 정리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또 여겨지는 것이죠.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검찰 출두 직전에 저희 채널에 기자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때는 저는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 나는 잘못만 안 하면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래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와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반감이 교차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날 거예요. 현재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고 불가항력이라는 거. 물론 정윤회 씨가 지금 청와대에서 떠난 이후의 일이라고 저희가 뭐 상관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주변 인물들이 다 구속된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 사건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저 언론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문고리 3인방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윤회 씨도 어느 정도는 참고인 내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행방을 쫓다 보니까 여러 다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끝나자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이현정이와 이종우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일단 개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검찰은 내곡동 집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처럼 먼저 집을 사고 후에 집을 팔았는데 당시 예금이 10억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억 정도가 비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도 이 지금 그 국정원 그 상납금 이전부터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으로 끊임없이 추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삼성도 자택은 당시에도 사실 이게 시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해명을 요구했을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원래 돈이 있었다 하고 그냥 그 돈으로 했다라는 어떤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죠. 실질적으로 삼성전 자택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금고 문제가 언제나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무엇인가의 혐의가 있어야만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저택인데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확실하게 40억의 행방을 찾아야 된다라는 명분이 확실히 3월 28일이기 때문에 15일간 돈이 없었을 건데 어디서 갖고 왔느냐 물어봤을 때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우리 총무비서관실에 비밀 금고에 그 40억 받은 거 넣어놨다. 혹시 그거냐 아니냐라는 거를 검찰에서 계속 추궁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딴 데서 돈을 갖고 왔다면, 현금을 갖고 왔다면 10억 말고 예금 이상의 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18억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검찰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를 소명을 해야지만이 이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박 변호사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예우가 경호 경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나랏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 집을 샀다고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우리 거예요? 국고 손실
국고손실죄 얘기 들었었죠. 국고손실죄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썼다 그러면 뇌물죄가 되죠. 뇌물죄도 특가법상의 금액 자체가 억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10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정하지 않아요. 용처를. 요 10억 줄 테니까 집 사라가 아니고. 돈 행방을 찾아라. 내곡동 압수수색을 할까요? 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와서 박근혜 청와대로 들어간 이 국정원 상납금의 실체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여기 계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저희가 이 얘기, 국정원 상납금 얘기를 좀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부터 한번 바로 달려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정원 그 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들어간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저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입니다. 내곡동 집 살 때 들어간 돈이냐, 이현정 의원. 네. 검찰이 이 내곡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가 작년 이제 7월까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내곡동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예금,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보겠다. 분명히 이 차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금이 됐느냐를 만약 한다면 일단 우리 40억에서부터 조금씩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부동산 매매 거래 세무조사 하듯이 앞으로 좀 들어가면 될 수도 있을 텐데 박준 변호사님 아까 잠깐 나왔던 28억, 67억 저 얘기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왜냐하면 물론 팔기 전에 샀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다만 저거 67억에서 28억 빼면 거의 뭐 40억 가까이가 남는 돈인데 굳이 국정원에 만약에 비자금을 썼다면 그 돈을 썼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의문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매하고 매수할 때, 매도 그 타이밍이 좀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가 현금이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할 때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왜냐하면 판 거는 3월 13일 날 구입을 하고 다시 판 거는 아직 이제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받다가 갑자기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보내지 마라.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이제 또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2억 원 현금을 빨리 좀 가져와라라고 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 현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해 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 과연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받은 5만 원권 현금은 어디에 사용됐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내곡동 집을 살 때 이게 왜냐하면 삼성동 집이 팔리기 전에 내곡동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현금의 출처가 과연 어디에 현금이 출처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비용을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시에 9월 달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갑자기 출국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127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도피할 때 그 도피 비용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이런 그 꼬리문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 출처를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 검찰은 좀